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대학교 이종원 교수입니다. 사실 이게 주제가 기업가 정신이 제가 주로 강의하는 내용인데 너무 이게 좀 별로 재미도 없고 그다음에 핫한 주제도 아니어서 좀 상의해본과 이제 도산 선생님이 이제 기업가 정신 과정에서 어떤 분이실까라고 이제 좀 급조해서 좀 붙여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여기 뭐 도산 전문가도 많으실 텐데 그냥 뭐 그러니까 어, 아마추어가 본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라는 어떤 이론으로 본 도산 정신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아마 다른 많은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뭐 그건 충분히 나중에 좀 또 질책도 해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간단히 그래도 제 그 소개를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제 이름 소개가 좀 힘들었는데 이 백종원 씨 때문에 좀 소개가 쉬워졌어요. 이 사람보다 아마 돈이나 뭐 역량이 한 50분의 1 정도가 이종원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데이콤 입사, 하나로텔레콤, 카이스트 뭐 하나로텔레콤 복장 교수 이래 여러 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신규 사업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무선 호출, 무선 데이터, 이동통신, PCS, 뭐 뽀로로, 브로드밴드, 소셜 미디어는 싸이월드 했었고 IPTV도 했었고. 근데 당시 하는 과정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다 잘 안 맞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뽀로로도 할 때 그 직원이 하자고 그랬었는데 이거 안 된다고 했었는데 되더라고요. IPTV도 안 된다고 했는데 됐었고요. 제가 했던 무선 데이터, 무선 호출, 뭐 이동통신 했던 거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왜 이렇게 못해나 이게 해서 이제 학교에 와 보니까 쭉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래서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배웠던 옛날에 했던 경험, 나중에 배웠던 것들 이런 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 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한테 같이 좀 이건 얘기하면서 돈은 어떻게 벌리는 것 같으세요? 예. 우리 돈은 어떻게 벌리는 것 같으세요? 시장에 찾는 걸 잡아내면 자동으로 돈이 벌어요. 이런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이거 이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칼 막스는 이제 돈을 어떻게 벌리냐 하면은 이제 생산수단 결국 이제 뭐 토지, 자본 뭐 이렇게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그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진다고 얘기했고요. 한 50년, 55년 후에 태어난 그 우리 이제 슌페터라는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양반은 이제 현재로 그러니까 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구했거든요.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나, 돈을 어떻게 돈을 벌리나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이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그러니까 돈을 번 사람들이 있고, 그거는 어떤 지식, 태도, 행동 양식, 이런 게 돈을 벌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칼 막스는 정태적으로 봤는데 이 사람은 동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로 본 거죠. 근데 이 오늘 그 슌페터가 한 과연 돈을 벌게 하는 지식, 태도, 행동 양식이 무엇인가라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안창원 선생님을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이 양반이 정말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대단한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 생활하고 그다음에 임시정부 2만 불이면 되게 큰 돈이고 그 이시영 임정재무청이 90만 불 정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은 900억인데 생각해보면 공부도 거의 못 하시고 이 거의 아무것도 없는 분이 어쨌든 초기 임정할 때 돈을 이렇게 마련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분도 뭔가 맨 땅에서 헤딩해가지고 기업가 정신이 있겠다라는 생각의 관점으로 좀 본 겁니다. 그래서 과연 안창원 선생이나 이런 어떤 지식,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이 있을까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을 얘기한 사람은 되게 많은데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좀 쉽게 만든 오빠 모델인데 오빠 모델인데 저는 한 5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opportunity, 그러니까 proactive learning, portfolio, partnership, attitude 5가지. 이 5가지 얘기를 좀 간략히 하려고 합니다. 이거나 좀 한 2시간 정도 강의인데 짧은 시간에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튜니티 얘기인데요. 이게 뭐 한 몇 달 됐었죠. 이게 아시아나 항공에서 이제 매각했는데 현대산업개발에서 매각을 포기를 했잖아요. 인수였군요. 죄송합니다.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매각을 무산했고 이제 현대산업에서 인수를 포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저기 회장님께서는 이 정 회장님의 그 판단에 대해서 그때 샀어야 됐나요? 팔았어야 됐나요? 그 사지 말았어야 됐나요? 저는 샀어야 된다. 아,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수업을 안 들으셔도 될 분이 오셔가지고 아, 어쨌든 안 샀습니다. 안 샀는데 예. 이게 이제 제가 늘 시작을 할 때 하는 질문입니다. 대안이 A, B, C, D가 있습니다. A, B, C, D. A는 여러분 100% 1억 원을 받습니다. 100% 1억 원을. 나는 100% 1억 원을 받는다. B는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억 원을 받습니다. 뒷면이 나오면 꽝입니다. C는 카드 10개가 있습니다. 카드 10개 중에 하나가 당첨이 되면 10억 원이고 나머지 9개는 꽝입니다. 대안 D가 있습니다. 대안 D는 50개의 구술 중에서 하나를 당첨하면 50억 원이고 나머지 49개는 꽝입니다. 이게 심리학이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요. 아기가 있잖아요. 아기가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불러서 오면은 낭떠러지 있는 거울인데도 위험을 느끼고 아이는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심리적으로 위험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조사를 해봐, 이 강의는 상당히 여러 번 한 강의인데 대부분 1억 원 100%를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쪼잔한 교수는 100% 1억 원 1억 원 100%입니다. 자, 그럼 거꾸로 질문을 해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 얘기거든요. 거꾸로 질문해보면 만약에 동전 던지기를 할 때 얼마 정도의 금액이면은 여러분 동전 던지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2억 원은 좀 안 되잖아요. 2억 원은 좀 불안하잖아요. 약간 뭐 택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뭐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리스크를 얼마나 내가 테이크하느냐 회피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질문을 들어봅니다. 10개의 카드 중에 내가 선정한다면 과연 얼마 정도의 상금이면 1억 원을 포기하고 하시겠습니까? 사실 10개 중에 하나를 찍어서 하나 꽝이 나머지는 다 꽝이고 하나가 되는 건데 10억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훨씬 큰 금액을. 더군다나 거꾸로 질문해. 1억을 받을 걸 포기하고 5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얼마 정도 상금이면 50개 그 상금 이 D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강의를 위해서 좀 가정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D 정도 하려면 야 50개 중에 하나는 거의 꽝인데 1,000억 원 정도면 내가 그걸 하겠다라고 제가 가정을 세웠습니다. C는 10개 중에 하나인데 50억 정도는 상금이 돼야 그리고 동전 던지기는 3억 정도는 돼야 내가 베팅을 하겠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가정을 했어요. 이게 아마 뭐 저같이 쪼잔한 교수는 그렇겠지만 다른 분들은 뭐 다르겠습니다. 뭐 강원랜드 가시는 분은 오히려 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리스크는 모두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는데 다들 리스크를 싫어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지어야만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기업가의 첫 번째는 리스크를 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기업가는 위험을 지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지금 많은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뭐 그러니까 기업가와 직원들의 일이 있는데 직원들은 되게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꾸로 저는 사장님들이 얼마나 초창기에 불확실한 시장이 불확실하고 경쟁자가 불확실하고 기술이 불확실한데 투자하는 그 용기가 정말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지영 선생님 말씀하신데 기업가 정신의 첫 번째는 기회를 발견하는 건데 그게 정지영 씨는 변화에 따라서 기회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양강 댐을 만들 때 사실 현대건설이 최초의 그 우리나라 댐이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답니다. 이거 될 수 있을까? 반대하는 사람. 근데 정지용 씨는 이거를 또 당시에 관급이었기 때문에 공사비도 충분치 않았답니다. 근데 정지용 씨는 어떻게 했냐면 소양강 댐을 짓는 동시에 하신 얘기가 압구정동에 땅을 사라고 했답니다. 왜 그러냐? 댐이 되면 당시 압구정동은 수몰지구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댐이 돼서 홍수가 조절이 되는 순간 댐은 압구정동은 옥토로 변할 거다. 그래서 압구정동에 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기업가는 위험을 테이크하고 세상이 변화하는 걸 알고 거기서 기회를 찾는 사람입니다. 현대건설이 고령의 다리 건설 때문에 너무너무 적자에 시달렸는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재정이 드디어 플러스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만든 돈으로 현대건설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가의 첫 번째는 기회를 보는 눈, 위험 안에서 그걸 테이크해서 기회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기업가입니다.
예, 도선 안창호 선생을 보면 다시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말게나 하는 놈은 재판소 가고 뭐 읽게나 하는 놈은 뭐 공동묘지 가고 뭐 아이깨나 놓으려는 뭐 갈보질하고 목도깨나 멜로면 일본을 간다라는 게 당시 절망에 빠진 거에서 예, 도선 안창호 선생은 끊임없이 희망을 얘기했고 너희들이 희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희망을 잘 극복하면은 독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이 얘기를 저는 지금 아까 하신 말씀대로 지금 코로나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때야말로 이 어려운 기회의 변화에서 변화를 찾는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진 게 기업가 정신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의 얘기는 물론 기회를 찾는 거 여기까지는 쉽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제만의 얘기인데 기업가 정신은 무리하게 위험을 찾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도산 정신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두 번째 기업가 정신은 프로액티브 러닝입니다. 그건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 지식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알려진 위험은 위험이 아닙니다. 왜냐? 그걸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리스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리스크를 지고 그걸 어떻게 내가 관리할 수 있느냐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리스크를 줄여서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는 피하는 사람은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네, 아주 간단합니다. 사업을 하실 때 미리 시장에 대한 공부, 경쟁사에 대한 공부, 그리고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과연 내 상품을 살 사람이 누구고 그 살 사람의 규모가 어떻게 되고 이게 성장하는지 그 사람이 지불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의 기술 능력은 어떤지 자금 능력, 마케팅 능력, 협상 능력 그리고 경쟁사의 경쟁력, 대응하는 방법 이것을 미리 공부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성 안총호 선생님은 참 놀라운 건 늘 공부하셨습니다. 본인이 왜 우리가 멸망했는지 보니까 우리가 힘이 없구나. 이 양반이 청일전쟁과 러인 전쟁을 본 다음에 성찰했습니다. 그러면 힘이 없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야, 국력을 배양하고 부국강병을 하면 독립군가가 되겠구나. 또 미국 가서도 공부했어요. 야, 미국이 왜 선진국이 됐지? 공화주의, 민주주의가 돼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분은 항상 왜 미리 우리 본래 약소국이었던 일본이 38년간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러시아를 이겼다. 왜 이겼을까? 그동안 준비하고 공부했다. 네, 역시 힘이 무엇이냐? 결국 부국강병 공부하고 그게 공화제나 민주제가 돼야 성장하고 그러니까 그 독립에 이를 수 있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이제 대안 A는 1억 원입니다. 100% 1억 원 여러분 받는 돈입니다. 대안 B는 3억 원인데 아까 동전 던지기가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확률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은 한 70%를 떼서 기대값이 2.1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제 50억짜리가 조금 5분의 1로 줄었어요. 10분의 1이 아니라 약 10억 원 기대금이 됐습니다. 자, 1,000억 원이 이제 5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기대 금액이 100억입니다. 여러분 A, B, C, D 중에 1억 원에 100%, 3억 원에 70%, 50억 원에 20%, 1,000억 원에 10%, 요 4개의 대안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C를 해. 여기까지 했으면 C를 해야 됩니다. 역시 뒤에까지 다 아시는. 근데 C도 일반적으로 이름에도 불구하고 B를 선택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긴 기업가 정신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했던 모든 분 중에 여기 가장 리스크를 테이크하시는 분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면 과거보다는 좀 더 위험 있는 일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를 통해서 위험을 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P가 있습니다. 그건 포트폴리오입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배운 게 한우물을 파라고 배웠습니다. 올인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산업시대에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세상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어떤 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지금 여러분께 하는 건 최소한 2개는 해야 된다. 왜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위험을 줄이는 일이다. 그게 크게 경영에서 포트폴리오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자기가 만든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그 미키 마우스라는.
이 미키 바론 캐릭터를 가지고 사업을 처음 애니메이션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극장 산업은 극장 컨텐츠 사업은 되게 위험이 큰 사업입니다. 대박이 날 수 있고 쪽박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월트 디즈니는 이거를 가지고 사시사철 돈을 벌 수 있는 테마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로얄티 프린팅 사업을 합니다. 결국 하나의 컨텐츠로 여러 사업을 해서 위험을 줄입니다. 물론 월트 디즈니가 자신의 자산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노력도 있었지만 가장 큰 돈 중에 하나는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저희 호서대학교의 설립자신데 이분은 평생 비즈니스맨을 꿈꾸는 공학도였어요. 서울대 공학 박사였는데 그러나 우연히 학교를 부지를 설립하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게 대박이 나서 지금 자산만 1조 5천억을 된 교수입니다. 이분들은 이 교수님은 공부를 교수하시면서 시간을 쪼개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또 하나 가족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교사 와이프가 되고 내가 사업가 남편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일 수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하나만 본 분이 아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무실력행, 실력 양성했지만 이분은 독립전쟁론도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결국 꾸준한 힘과 능력을 길러서 여러 가지 독립전쟁, 이 테러에 대한 아이디어를 안창호 선생님이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이디어를 김구 선생님 독립활동에 영향을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 2개를 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로. 하나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액은 반으로 줍니다. 0.5억 원, 1.5억 원, 25억 원, 500억 원. 대신 확률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A라는 대안은 역시 0.5억 원 2개에서 1억이 됩니다. B라는 대안은 1.5억 원에 140%, 2.1억 원이 됩니다. C라는 대안은 25억 원이 40%가 됩니다. 10억 원이 됩니다. 자, D라는 대안은 50억 원에 20%, 5개 중에 하나로 50억 원이 줄어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기본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확률이 높을수록 위험을 싫어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점차 아까 A나 B를 택하신 분들도 드디어 C나 D를 택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리스크를 관리하고 단순히 하나의 사업에서 성공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에서 그 기회를 찾는 것도 여러분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파트너십입니다. 이 역시 리스크를 줄이는 길입니다. 베스킨 라빈스하고 던킨 도너츠는 같은 회사입니다. 절대 이 회사들은 이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서 도너츠와 커피를 팔지 않습니다. 각각 이 2개의 사업을 해서 리스크를 줄입니다. 같이 협력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와치라는 회사 사례는 되게 재밌습니다. 스와치는 어떤 시계로 유명하냐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유니크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격은 되게 20불 정도의 싼 가격입니다. 그럼 이 스와치라는 가격, 세상에서 하나뿐이 없는 시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스와치는 누구랑 제휴를 맺냐? 자기가 디자인할 수 있는 많은 디자이너가 필요해서 과거에 포텐셜한 디자이너가 내 파트너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스와치는 디자인 컴피티션을 합니다. 그래서 스와치 디자인 컴피티션에 1등으로 당선되면 디자이너에게 큰 영광입니다. 산업 디자인에서.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스와치 디자인을 하려고 참여를 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스와치는 결국 잠재적인 외부의 많은 디자이너하고 그런 파트너십을 갖습니다. 이렇게 스와치는 리스크를 줄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외부와 같이 파트너를 해서 같이 성과를 이루는데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 파트너십이야말로 안창호 선생님의 정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건 저는 상해 임시정부 가서 내가 돈 내가지고 내가 만들었는데 모든 자리를 통합을 위해서 다 희생하셨던 분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파트너십 정신이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점점 질문이 어려워지는데요. 한 번 더 이제 파트너십을 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냐면 드디어 기대 금액은 또 반으로 줄어듭니다. 대신 확률은 더 늘어납니다. 포트폴리오 수가 2개고 제휴회사가 2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안 A, B, C, D가 이렇게 변합니다. 대안 A는 0.2억 원을 4번 해서 400%의 확률이 되고
대안 B는 0.75억 원이 280%, 대안 C는 6.25억 원이 80%, 대안 D는 125억 원이 40%가 됩니다. 네, 제가 질문을 잘 안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뭐 엉뚱한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제 일반적으로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은 A, B를 선택하는 사람이 드디어 C도 과감하게 선택하고 D도 더 과감하게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0.25억 원 4개를 하는 게 아니라 125억 원짜리 40%의 일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기업가 정신의 일입니다. 마지막 제 기업가 정신의 얘기는 애티튜드입니다. 제가 좀 드리는 질문은 쇼펜허가 한 얘기인데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뭐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답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애티튜드, 자세에 의해서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종교를 어떤 걸 믿고 내가 어떤 충격을 받고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갖냐에 따라서 사람은 바뀝니다. 이게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웨 교수의 마인드셋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마인드셋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학습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욕구가 남에게 똑똑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욕구입니다. 그런데 캐롤 드웨의 성장 마인드셋은 지능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늘 성장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정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들은 도전 앞에서 피하고 역경을 쉽게 포기하고 노력을 하찮게 여기고 비판에 대해서 옳더라도 무시하고 남의 성공에 대해서 위협을 느낍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은 도전을 받아들이고 맞서 싸우고 완성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비판으로부터 배우고 교훈과 영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성장 마인드셋으로 마인드셋이 바뀌는 순간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있는 사람은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의 나가 아니라 점차 배워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아담 그랜트의 Think Again의 책에 의하면 숙고 마인드셋이라는 또 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 창업을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전도사, 정치인, 검사, 과학자 이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네 그룹인데 전도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용을 잘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잘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은 우리 편을 잘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검사는 잘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과학자는 맨날 의심하고 실험하고 또 의심하고 실험하고 확인하는 네 정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 창업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 중에 누가 성공을 했을까요? 어떤 분이 성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치인. 네. 안타깝게도 전도사, 정치인, 검사는 다 망했습니다. 오히려 과학자가 성공했습니다. 결국 비즈니스는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아담 그랜트의 숙고 마인드셋에 의하면 숙고 사이클이 있고 과신 사이클이 있답니다. 대개 전도사, 정치인, 검사들은 과신 사이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존심이 세고 강한 신념이 있고 확신의 편견이 있고 이걸 외부로부터 인정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숙고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의심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다른 발견을 하는 사람이 숙고 사이클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즈니스는 겸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안 되는 걸 알고 내가 무식한 걸 알고 내가 부족한 걸 외부에서 찾아가는 과정이 기업가 정신의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차츰 성장하는 과정으로 아는 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게 제가 뱁슨에 가서 뱁슨 칼리지가 기업가 정신 한 30년 동안 1등한 비즈니스 칼리지인데요. 거기 ETA라는 모델을 배워왔는데 기업가 정신은 행동을 통한 학습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내가 현재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행을 해보고 배워보고 또 중요한 건 이 실행을 통해서 수용 가능한
손실을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가 정신의 성장은 계속 손해보고 실패해 가면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확보해내서 확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기업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건 무지의 지위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아담 그랜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때를 아는 거에 대한 희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를 칭찬하는 사람을 피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알아야 성장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나의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얻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했습니다.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맥킨지라든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엄격하게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재무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높은 투자 성공을 하고 투자 수익을 높이는 게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 MIT부터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실제 조사에 의하면 3,000개의 아이디어가 300개의 보고서로 쓰이고 300개의 보고서가 125개의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되고 125개의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4개의 큰 개발이 되고 시장에 2개가 나오고 하나가 성공합니다. 3,000분의 1이 사업 성공률입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내가 베스트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하느냐? 가능성에 투자를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다시 비즈니스 모델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이런 내가 사업을 하는 게 내가 시장을 알아가고 나의 능력을 알아가고 경쟁자를 알아가는 큰 여행이라고 태도를 갖는 것이 기업가 정신의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 안창호 선생님은 늘 행동을 통해서 배우셨습니다. 초기에 신민의 운동을 할 때 좌절 활동에 배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은 항상 행동을 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꾸준히 배워가면서 세상을 개혁하고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좀. 이제 한 번은 실패하고 2번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하고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은 또 반이 되고 이제 확률은 또 높아집니다. 그럼 대안 A는 0.125억 원이 800%, 0.375억 원이 560%, 3.125억 원이 160%, 62.5억 원이 80%입니다. 여러분, 이게 배운다는 걸 알고 내가 이걸 배움을 통해서 또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 기업가 정신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D를 선택하실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65억 원이 80%입니다. 아까 1,000억 원이 2%가 아니라. 결국 비즈니스는 열심히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파트너를 맺고 리스크를 관리해서 포트폴리오를 하고 실패를 통하고 행동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정말 위대합니다. 이게 기업가 정신의 사례를 얘기 많이 하는 게 이제 포드 자동차인데요. 헨리 포드는 푸주간에서 고기 정육을 자기는 가만히 있고 고기가 움직여가면서 정육을 하는 과정을 보고 저걸 자동차 생산에 적용을 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생산 방식을 혁신한 거죠. 이 혁신을 통해서 자동차 값이 2,100불, 당시 한 1억 원이 넘는 가격이었는데 이게 290불, 1,000만 원 단위로 떨어집니다. 그랬더니 주식이 10불이 16년 후에 25만 달러, 1년에 60배씩 뛰었습니다. 종업원 일당이 2.34에서 5달러,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포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결국 이렇게 새로운 기회를 찾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가 정신이 1950년대 마이카 시대를 열고 대중 소비자 시대, 자본주의 번영을 이뤘습니다. 기업가는 새로운 생산 방식과 새로운 상품 개발을 기술 혁신으로 규정하고 이걸 통해서 창조적인 파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결국 기업가 정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가 아니라 위험을 슬기롭게 회피해가면서 그 회피해가는 방법은 4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프로액티브 러닝 공부하고,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관리하고, 파트너십 제휴를 하고, 그다음에 애티튜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는 안창호 선생님들의 그 기업가 정신이 뭐 이건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우리나라 정부가 임시 정부가 사실 건국의 촉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안창호 선생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독립의 희망과 비전을 가진 기회를 계속 찾았고, 독립을 위한 실천적 지식을 가졌고, 독립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구축했고, 여러 통합을 위한 파트너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배우시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기업가 안창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훌륭한 초기 시드를 준 기업가가 아닌가라는 해석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얘기는 기업가 정신은 결코 창업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세상이 변화가 있고 그 변화에 대응할 때는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은 스티브 잡스, 앨런 머스크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기업가 정신은 아까 말씀드린 지식,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행동 양식을 통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은 양성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위험 선호자가 아닙니다.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을 통해서 비전을 공동으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은 긴 계획 페이퍼가 아니라 당장 오늘 하는 실천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늘 제가 얘기하는 건데 기업가 정신은 배우고 양성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업가 정신을 우리 대학원에서 한 6년 동안 가르쳤고요. 6년 가르쳐서 저희가 좀 약간 독특한 사업 교육 방식으로 했어요. 저희가 이제 대학원이 가면 이제 딱 먼저 생각하시는 게 이제 석박사 논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저는 딱 한 얘기가 우리 대학원은 석박사 논문 쓰러 오는 게 아닙니다. 너희 회사, 너희 기업에 돈을 벌어주는 게 대학원입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올 때는 회사에서 파견 나옵니다. 파견 나와서 회사 사장님한테 회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수들과 함께, 원우들과 함께 이 안에서 그 회사의 문제를 풉니다. 예를 들면 해외 진출하는 거든가, 판로를 개척하는 거든가, 아니면 연구개발 자금을 따주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한 6년간 운영을 했고요. 그 운영 결과 제가 우리 대학원 원우들한테 벌어준 돈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이 훨씬 넘고요. 올해만 하더라도 우리 연구실에서 좀 큰 실적은 연구개발 자금 5억 원 따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펀딩하는 거 20억 원 도와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외부 판로 개척 한 3억 정도 도와준 게 있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좀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한 8개 대학원이 있거든요. 이제 카이스트, 고대, 서강대, 그 다음에 한양대, 성대, 부경대, 울산과기대, 호서대. 근데 저희가 저기 산자부 평가에서 4년 연속 계속 1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계속 좋은 평가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저는 기업가 정신은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도산 정신, 이게 서울 시민 경제 이슈가 청년 실업, 고용, 뭐 부동산 경기, 물가 상승, 주 52시간 근무제, 소득 양극화, 소비 심리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을 말씀드린 대로 모두 공부하고 배우면,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 기업가 정신은 제가 요거는 수업 전체 한 학기 과정에 첫 시간에 하는 얘기고요. 약간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러 툴들이나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사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먼저 때 행동을 너 위험을 무릅써 해야 돼. 이게 행동을 움직이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게 될 것 같아. 가능성이 있어. 이럴 때 사람의 행동이 움직입니다. 저는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 기업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에게 다 펼쳐지는 순간 정말 도산 정신이 다 펼쳐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질문을 하신 요지는 그것입니다. 1인 기업과 그 거대 기업의 기업가 정신의 차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그게 이제 요즘 그 거대 기업 중에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대 기업은 이제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구글 뭐 이런 기업과 이제 그렇지 않은 1인 기업 얘기합니다. 이게 르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그 쓴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달리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플랫폼 기업은 키스톤 다미네이터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플랫폼을 창조하는 기업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넥스트 빅식, 지금 단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아이디어와 가치를 내고 그런 플랫폼을 파트너를 다 규합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유튜브 같은 게 없었잖아요. 자, 동영상 그런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만들고 관련된 파트너들, 즉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들, 광고업자들을 만드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게 큰 플랫폼 기업이 하는 전략입니다. 대신 거꾸로 더 궁금한 건 이제 1인 기업일 것 같은데 1인 기업에 대한 얘기는 니치 플레이어가 되라고 합니다. 니치 플레이란 뭐냐면 남들이 못 보는 시장, 남들이 안 하는 거를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라. 오히려 하이리 포커스해라. 그때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사람 아까 그 미래의 변화에 대한 시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를 예측한 다음에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변화하는 과정에 빈대를 내가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1인 기업 같은 경우는 남들이 하는 똑같은 게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못 보는 시장을 찾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르빈의 얘기고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애플 근데 그 시각이 좀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을 소프트웨어 기업만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기업도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남들보다 우월한 가치를 냈고 결국 다양한 부품 회사를 엮어서 새로운 가치를 내기 때문에 애플도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이 사실은 학술적으로 많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정의할 수 없지만은 사실은 아까 제가 드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애플은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 얘기는 뭐 제가 기고에도 썼는데요. 그게 뭐 이게 기업가 정신과 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뭐 첫 번째도 사람이고 두 번째도 사람이고 세 번째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통해서. 그게 이제 사이월드가 잘 됐던 거는 거기 훌륭한 기획자가 뭐 실명을 거론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훌륭한 기획자가 있었고 그런 훌륭한 기획자, 디자이너, 엔지니어들이 있었고 그거를 잘 케어를 할 수 있는 이동영 사장이 있었고 이동영 사장이 참 훌륭한 사장이었습니다. 이동영 사장이 여러 사람들의 재능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서 거기에 뭐 이람, 김성훈 뭐 몇몇 훌륭한 사람들을 다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저는 뭐 미니홈피 뭐 미님이 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잘 해서 잘 됐고요. 그다음에 안 된 이유도 결국 대기업이 인수를 하고 나서 훌륭한 사람들이 다 갔어요. 다 네이버 뭐 이런 데로 다 가는 바람에 지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가치를 낼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진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안타까운 거는 그것도 이제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데 싸이월드는 저희가 돈을 그때 한 펀딩을 50억 정도 받았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3번 이상의 사이트 개편을 했어요. 작은 돈으로 계속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계속 안 돼서 근데 마지막에 사이트를 되게 편하게 개편하고 하면서 잘 됐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재벌 기업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기업이 인수한 이후로 사이트 개편이 정말 10여 년 동안 2번인가 한 번인가 그러니까 이 회사는 계속 도토리 파는 거에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익 위주로 가면서 결국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거 이해를 부족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런 IT에 대한 아까 디지털에 대한 이해나 디지털에 대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 기업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질문이 이제 소니와 삼성의 얘기를 하셨고, 지금 이제 소니, 그러니까 일본 소니는 장인 정신으로 이제 외골소를 아주 깊게 아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은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 대충 해도 그냥 이렇게 빨리빨리 시간이 중요하냐, 그다음에 퀄리티가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아까 이미 수업 이제 강의에도 있는데 이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거는 저는 명확합니다. 저는 여러 경구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어, 시대와 그러니까 환경과 내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경이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느냐가 성패의 항상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금의 디지털 시기에는 속도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속도의 시기라서 소니처럼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 장인 정신을 하나만 집중해 가지고는 이 빠른 속도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시대에서는 아마 소니의 그런 품질 위주의 질 위주의 그런 정신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이미 그건 아웃 오브 데이트 해가지고 의미가 없는 그런 지금은 속도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시각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까 디지털이 뭐 그거에 저도 100% 공감하는데 저는 세상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과정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태초에 붙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 지식이 있는 순간 아날로그가 디지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디지털은 구별입니다. 그 구별의 시작은 동물이 위험한 동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그냥 현상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구분을 하면서 지식이 생깁니다. 지식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드디어 이게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드디어 연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드디어 최근은 이게 AI가 되면서 서로 학습도 됩니다. 결국 이 큰 디지털로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날로그의 소니는 제품의 가치를 더 충분히 내기 어려웠어요. 왜냐?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날로그로. 디지털이 제일 큰 거는 서로 코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플랫폼을 형성해서 엄청난 가치를 줍니다. 텔레비전이 디지털로 되는 순간 컴퓨터와 연결해서 컴퓨터를 볼 수가 있고 편집을 할 수 있고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디지털 플랫폼이 편승하느냐 편승하지 못하느냐가 저는 앞으로 적절히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그 기업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결국 소니 일본의 그 아날로그 정신을 고집하는 한 이 큰 대세에서 그 생존하기는 점점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게 이제 싸이월드와 그 이제 페이스북의 싸이월드는 약간 폐쇄성, 페이스북은 개방성이 있어서 싸이월드가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서 우선 그 말씀부터 드리면은 뒤에 그 블록체인 그 싸이월드 모델은 제가 잘 모릅니다. 아직 죄송합니다. 그건 앞에 그 싸이월드의 개방성과 페이스북의 싸이월드의 폐쇄성과 페이스북의 폐쇄성이 사업 성패에 영향을 미쳤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서비스 특성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는 큰 개방성과 그러니까 오픈되는 정보의 내용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보다는 저는 좀 혁신성을 잊어버렸다는 게 좀 제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